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부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부관. 이게 덧붙인다라고 할 때 이제 한자어로 부가한다 그러죠. 그래. 그러면 약관이다라고 할 때 관인 거예요.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덧붙이는 계약의 내용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죠. 지금 민법을 우리말로 해석해서 뭐 넣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지. 계약에 덧붙이는 계약의 내용이다. 되게 웃겨지죠? 어쨌든 어떤 계약이 있었대요. 법률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이 성립했답니다. 그럼 계약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효과가 소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여기다가 부관을 덧붙이는 거예요. 부관. 부관으로서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주는 거죠. 사실을 정해서 지금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실이 결정이 되면 이 사실 결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거나 법률 효과가 소멸시키도록 특별히 정해놓은 약관인 거예요. 이때 이 사실이 발생이 확실한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는데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의 발생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조건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럼 이걸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한다면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건과 기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의 종류, 기한의 종류, 그 다음에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행위 그래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노트북을 사주겠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주겠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냥 조건 없이 그래 지금 가자 노트북 사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또는 전교에서 1등을 하면 노트북을 하나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한 거예요. 증여계약을 하긴 하되 그냥 조건 없이 증여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네가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그때 사주겠다. 그러니까 효과는 언제 발생하냐면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기한은 생일이 생일로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로 하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서 노트북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기한의 도래가 그 사실의 도래가 확실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주겠다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노트북을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효과는 크리스마스 때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발생한다. 이 조건하고 기한인데 모든 법률행위에 다 붙이는 건 아니고 어음이나 수표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급기일인 기한 정도는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 이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에는 원칙은 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 있잖아요. 여기에는 조건이고 기한이고 아예 붙일 수 없어요. 결혼하면서 3년만 살자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죠? 그래. 애기 둘 날 때까지만 살자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법률행위 부관의 조건하고 기한, 장래도래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이런 거고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어음수표행위, 단독행위, 신분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이 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말의 의미가 자,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고 성립만 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다.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효가 유효로 바뀐다 그런 얘기고요. 해제 조건은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조건이다. 이거는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조건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147조에 보시면요. 99페이지에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때부터라고 했으니까 비소급인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조건 성취의 효력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요. 조건 성취되기 전에는 여기는 기대권이다, 희망권이다 라고 하는 권리가 하나 생겨요. 여기도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이걸 권리라고 합니다. 기대권, 희망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10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공부하는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5등 안에 들면 노트북이 하나 생긴다라고 하는 기대 희망이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해제 조건부는 지금 차를 증여할 테니까 네가 나중에 취직하게 되면 차를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 그럼 어떤 기대 희망이 있어요? 취직할 때까지는 내가 자유롭게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희망이 있잖아요. 이 기대권, 희망권이 있는데 이것도 현존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건 개념이 나중에 생기는 권리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현존하는 권리다. 현재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이 기대권, 희망권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 기대권, 희망권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즉 일반 채권하고 일반 권리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처분도 상속도 담보 제공도 보존행위도 다 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 즉 기대와 희망을 짓밟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 성부 확정 전에는 기대권 희망권이 있는데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또 처분 상속 보존행위 즉 보존행위의 일환으로서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도 가능하다. 자, 이런 정도가 이제 조건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익이 생길 자도 있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불이익이 생길 자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전교에서 5등 안에 들면 노트북 사주겠다. 근데 아들이 전교에서 진짜 5등 안에 들면 엄마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면 전교에서 5등 안에 들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이제 이익자인 거예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보는 자도 있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도 있어요. 그러면 반칙을 쓰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볼 자가 반칙을 써서 반칙을 쓴다는 얘기는 우리
민법에서는 신의칙을 위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칙을 써서 조건을 성취시켰다. 즉 아들이 컨닝을 해서 5등 안에 들어왔다 이런 거고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 이게 어머니죠 여기는요.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아들이 시험 보러 가는 걸 못 가게 막 붙들고 못 가게 해서 시험을 못 봤다.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테고 이때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겁니다. 조건의 불성취 또는 성취를 주장한다. 자, 이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건 중에서 말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가짜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가장 조건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조건은요. 일단 불법 조건이 있다.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다 무효예요. 진짜 조건이 아니고 가짜 조건입니다. 또 기성 조건이 있습니다.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이죠.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을 기성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장래, 나중에 도래가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했는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성취되어 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건이라고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능 조건은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대요. 이게 불능 조건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주어졌느냐, 아니면 해제 조건으로 주어졌느냐, 불능 조건도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이거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이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이게 좀 헷갈리니까, 이거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기해무, 불적무, 이렇게 할 거예요. 부정한 행위라면 무효고, 기왕에 했던 것도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에도 무효다. 그러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만 있느냐? 아니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도 있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꺾기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니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하시면 조건과 관련된 건 이제 다 했네요. 그래서 조건의 성취 및 불성취에 대한 반신이 행위했고요. 가장 조건으로서 불법 조건은 그냥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기성 조건, 그 다음에 제3항이 불능 조건이죠. 자, 그래서 저거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이거 지금 암기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그러고 한번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불적무, 기해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기한이죠. 기한이다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확실한 겁니다.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라고 했으면 장래 도래가 확실한 것을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한은 시기와 종기가 있어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법률효과가 발생을 하고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법률효과가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겁니다.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는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발생, 소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예,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라는 거예요. 소급표는 절대적으로 없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 종기. 그래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럼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기한도 있을 수 있고요. 불확정기한도 줄 수 있다. 근데 가볍게 보세요. 이런 거는요. 자, 확정기한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 도래가 확실하긴 확실한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럼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확정이 딱 돼 있잖아요. 이건 확정기한이에요. 그런데 불확정기한도 장래 도래가 확실하긴 확실하지만 언제 도래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개집을 빌려주면서 개집 언제까지 쓸까? 그랬더니 개요. 강아지 집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개가 죽을 때까지 써라. 그 개가 죽기는 언젠간 죽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죽죠. 예, 죽는데 그 개가 죽을 때까지 그 개집을 갖다가 쓸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것도 언제 도래할지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도래하긴 도래하는 겁니다. 이걸 불확정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기도 확정기한으로 줄 수도 있고요. 종기도 불확정기한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확정, 불확정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기한, 시기와 종기가 있다. 기한부 법률행위도 기한 도래의 법률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그럼 기한 도래 전에는 조건부 법률행위도 조건의 성취 전에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보호 규정이 있었는데 기한부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기한 도래 전에 기대권이다, 희망권이다 라고 해서 당사자는 임의로 침해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고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거 잠깐 설명을 하면요. 자, 갑하고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까요? 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아니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임대차를 먼저 한번 예를 들면요. 자,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을은 매월 차임을 주겠다. 라고 약정을 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임대차죠. 그러면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1년으로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럼 1년 동안 임차인 을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기한이익이 있고요. 임대인 갑은 차임을 받을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요. 자, 이런 기한이익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사용대차를 한번 볼게요. 사용대차는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을은 갑에게 지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상이다 그런 얘기죠. 이건 사용대차 계약이다. 그래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갑도 1년 동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이 있고 을도 1년 동안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갑은 1년 동안 사용 수익을 제공해 줄 의무만 있고 을이 그러한 권리를 갖는 거야. 이익을 갖는 거고 을은 갑에게 제공해 줄 의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이 경우에 기한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익이 쌍방 당사자에게 모두 있는 경우도 있고 기한이익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한이익이 원래 임차인에게 있는 건데 임대인에게만 존재한다라고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워서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게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한이익인데 거기 2번에 맨 밑에 줄이에요. 100페이지.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나오죠. 기한이익 상실사유다. 그러니까 기한이 남아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이거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하고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갑으로부터 담보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 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안심하고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다. 그런데 먼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돈을 2억 원을 빌려 쓰고 1년 후에 갚기로 했고 1년 후에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네가 받아가라 그랬는데 담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돈은 이미 빌려줬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 받을 기일은 아직 1년이 남았다. 그래도 여기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일은 갑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써야 된다. 1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담보를 제공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 이것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담보 가치를 저감시킨다는 얘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하나씩 띄어서 판다. 그럼 현재는 2억은 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만 하나씩 띄어서 팔면서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면 2억은 미만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변제 기일이 되지 않았어도 채무 즉시 변제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파산했다.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다 관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법적인 거래관계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때는 아직 변제기일이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하면 경매 실행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했다. 특약을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2억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를 1%씩 받기로 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니까 즉시 갚아라 이럴 수는 없어요. 특약으로 정해놨어야 되는 거야.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또는 이자를 뭐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놨답니다. 이런 경우엔 그 사유에 의해서 기한이익은 상실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 4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한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멸시효죠. 지금까지는 법률 행위, 즉 계약 등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였다. 그러면 소멸시효제도는 뭐냐?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민법 총칙을, 사실은 입문 강의는 총칙 정도만 정확히 알아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다. 입문 강의 자체가요. 자, 우리 민법의 구성을 잠깐 보고 나갈게요. 민법은 총칙이 있죠? 총칙이 있고요. 물권편이 있어요. 물권, 채권, 친족, 상속. 그래서 전부 편이에요. 편. 그래서 이걸 독일식 구성으로서 독일식 편별법이다. 요게 이제 재산법, 요게 가족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총칙의 구성인데, 이 총칙은 크게 통칙과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권리의 주체는 누구고,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권리는 언제 발생, 변경, 소멸한다. 권리의 변동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권리 변동은 그 원인이 법률 행위냐 아니면 법률 규정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법률 행위,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르다. 그렇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거 지금까지 봤어요.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동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칙에는 소멸시효밖에 없어요. 소멸시효. 이 시효라고 하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어요. 취득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고, 소멸시효는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다. 뭐 같은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럼 시효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효라고 하는 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를 줄여서 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효자를 이렇게 쓰냐. 그죠? 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시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효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효.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취득시효고 권리가 소멸하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소멸시효다. 시간이 경과돼야 되는데 그럼 취득시효는 어떤 요건, 소멸시효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취득시효는 권리가 없는 자니까 권리를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있는데 무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얘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답니다. 행사할 수 없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고 있대요.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취득시효제도인데 소멸시효는 그럼 반대겠죠. 권리자인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겠다. 이게 소멸시효제도인 거예요. 취득시효는 물권법에서 나오고 소멸시효 이게 우리 총칙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니까 먼저 소멸시효의 요건을 먼저 봐야 되는데 소멸시효 일단은 권리자가 여기서 권리자는 어떤 권리를 가진 자냐 모든 권리가 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은 재산권만 그래요. 가족권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 곧 이산가족 한번 만난다고 하는데 이산가족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어머니, 아버지, 동생아, 누나, 형님 이러면서 끌어안고 막 울고 그러죠. 그래요. 몇십 년이 지나든 몇백 년이 지나든 부모, 자식,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 관계는 시효로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자가 알아갈 때 그 권리자는 어떤 권리를 가진 권리자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도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을 했대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의미는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다를 의미하는 거야.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그 기간이 장기간 동안 계속이 된다. 이 장기간 동안 계속이 된다를 다른 말로 소멸시효 기간 동안 계속이 되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겠다. 이게 이제 소멸시효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보시면요. 시효의 의미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발생한 법률 효과를 시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왜 권리를 발생 또는 소멸시키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어떠한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그러한 상태에 관한 권리가 처음에 있었어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실제 권리는 있지만 입증 자료가 없어갖고 곤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관계 조속한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멸시효하고 비교해야 될 게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제척기간은 이제 권리의 행사가 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거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거기 나중에 소포중 변강 또는 소포중 강변이다라고 해서 이제 암기시킬 게 있긴 있는데 이건 제척기간에 관한 개념이 정확히 안 잡혀 있으면 더 어려우니까 어려운 부분은 이번 과정에 다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가서 소멸시효의 요건 그래요. 일단은 소멸시효 대상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중단도 없어야 되고 정지도 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러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게 나와요. 암기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 권리자가 라고 할 때 어떤 권리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도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도 있는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을 여기서 암기를 하고 요걸 쏙 빼면 나머지는 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 있는 내용 다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만 잘 쫓아와 주시면 이제 고맙겠는데요. 형이 있죠? 다들? 동생도 있을 수 있고, 뭐 형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장남이다 그래도 뭐 사귀는 형도 있을 수 있겠죠. 형이 가게를 하나 봐요. 형, 상점, 담에, 분비물이 있대요. 그 청소하자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막 이렇게 토해놨나 봐요. 아, 더럽죠? 형, 상점, 담, 분비, 물청소 하자. 여기에 조금 중요한 게 이제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청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비교할 거고 요 정도 암기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형, 상점, 담, 분비, 물청소 하자 등청해서 그래요. 이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이거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건 다 한꺼번에 그냥 담보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형성권이에요. 상린권이고요. 점유권, 담보물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비재산권으로서 이건 이제 가족권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암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는가? 요거만 암기하시라고요. 형, 상점, 담에, 분비, 물청소, 하자, 빨리 등청해서. 그렇지. 우리 책에도 있긴 있어요. 순서대로 형, 상점, 담, 공유물 분할 청구권 할 때 그 분입니다. 비재산권, 물청소, 등청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대로인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자동적으로 다 암기됩니다. 그래서 형, 상점, 담, 분비, 물청소, 하자, 등청. 그래요? 이게 이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이고 이거 빼고는 다 걸린다.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요 정도 알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 다 마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권리 행사하는데 장애가 없는 걸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장애의 종류는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법률상 장애가 없어야 된다. 법률상 장애가 없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법률상 장애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 못하는 거고 법률상 장애가 없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장애는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법률상 장애가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기한부 법률행위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대요. 또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럼 권리자가 조건이 성취돼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기한이 도래해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거는 법률상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럼 아직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조건이 성취되고 기한이 도래했다. 그럼 법률상 장애가 없어졌다. 그런데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장애는 몸이 아팠다 또는 권리 행사할 수 있음을 몰랐다.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요. 장애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권리의 불행사란,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요. 사실상 장애는 소멸시효 진행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암기하는 방법도 그냥 이해하면 암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굳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은 그래요. 이게 이제
소멸시효 행사 요건인데 소멸시효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된다. 중단 정지 없이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은 그렇죠.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너무 밑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 오시죠. 소멸시효의 기간. 그럼 재산권에 관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재산권에 관한 거니까 물권 아니면 채권이겠죠. 가족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소멸시효 기간에서 물권을 한번 보시죠.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나눠서 물권 먼저 소유권 아니면 담보물권, 용익물권 하나 더 있나요? 점유권. 물권의 종류 이렇게 있죠. 채권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채권의 종류는 다 쓰기는 좀 그렇고요. 자, 물권 중에서는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네요.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요. 점유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네요. 아니네. 그럼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용익물권밖에 없어요. 용익물권 세 가지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대상인데 20년이에요. 지상권자가 20년 동안 지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채권은 굉장히 다양한데 채권은 이제 일반 채권이 있어요. 일반 채권이 있고 상사 채권이 있다. 보통의 채권 얘기하는 거고 상사 채권은 법인과 거래 관계에서 생긴 채권이에요. 일반 채권, 상사 채권, 기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도 있다. 자, 일반 채권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일반 채권, 상사 채권은 5년입니다. 쌍방 당사자 중에서 일방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보통의 채권은 이거고, 요거는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생긴 채권들이다. 이거는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이다. 이거는 전문가나 기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채권들, 그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생긴 채권들이고요.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인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매월 또는 매주 이렇게 지급되는 채권들 있죠. 그러니까 지급 텀이, 지급 주기가 월 단위면 매월 준다 그러잖아요. 지급 주기가 매주 주면 매주 준다 그러죠. 지급 주기가 분기마다 한 번씩 주면 매 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급 주기가 1년 이내의 기간이에요. 1년 이내의 기간인데 1년 이내의 주기. 즉 1년에 한 번 줘도 1년 이내의 주기고 1년에 4번 줘도 1년 이내의 주기다. 그래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들, 이것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소멸시효기가 일반 채권은 10년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다.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 재산권이다.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 재산권이다 라고 하는 건, 여기는 말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용익물권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 3년짜리 있어요.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생긴 채권. 거긴 1호, 이자, 부양료, 급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월급도 매월 받죠. 물론 분기마다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 같으면 전부 전문가 아니면 기술자들이에요. 이렇게 자기 전문성이나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생긴 채권들은 전부 3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1년짜리 있죠. 1년짜리는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들이다. 그래서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래서 제가 정해준 대로 그냥 전문성, 기술성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은 3년이고 의식주 오락과 관련된 채권은 1년이다. 이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다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그냥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나중에 소송으로 확정을 해버렸대요. 그러면 10년이 돼버립니다. 소송으로 확정이 되면 10년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이런 게 나오죠. 소멸시효 중단은 뭐고 정지는 뭐냐. 소멸시효 중단, 정지, 의미가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의미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중단 사유 여러 개 있어요. 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기간이 만료가 됐대죠.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그럼 채권채무는 소멸하는데, 소멸하는 게 이제 권리 행사 가능할 때부터 소급해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싹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버린 거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대요. 행사한 권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도 있어요. 즉 도달했다기보다는 수령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채무자가 수령을 해서 도달의 효력이 발생을 했다. 또 하나는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채무자가 수령을 했지만 도달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수령을 했고 도달까지 했다. 그럼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된다? 중단이 된다. 그러면 권리자가 권리를 했고 상대방이 수령을 했지만 도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권리 행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했는데 상대방의 어떤 사정 때문에 권리 행사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의 사정이 없어질 때까지 잠시 멈추는 제도를 소멸시효의 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단과 정지. 정지 사유도 한 4개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 좁은 승인, 그래서 3개인데 이 청구 방법이 또 6개로 최인 화파 제지다라고 해서 6개로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 암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중단은 어떤 것이냐. 만약에 권리를 행사했는데 상대방에게 도달됐고 그래서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지금까지 지나갔던 시간은 전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10년이면 10년, 뭐 3년이면 3년 다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정지는 어떻게 되느냐. 권리 행사했지만 아직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권리자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과정에 권리를 행사했다. 근데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도달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럼 상대방의 사정이 생길 때까지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정이 생겼다. 즉 도달시킬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 그럼 그때서부터 6개월 내지는 1월 이내에 다시 권리를 행사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요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6개월 내지 1월 이내에 다시 권리를 행사해라.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라. 이 기간 동안에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이걸 정지다. 그러니까 여기는 잠시 소멸시효 진행을 멈춘다는 얘기고, 여기는 잘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라지고 꼬랑지 잘라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중단과 정지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해버린다. 이 소멸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정도, 그 개념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106페이지에 나옵니다. 중단은 시효 진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암기시킬 거니까 여기는 건 참고적으로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기본서 가지고 암기하는 방법 딱 암기시키면서 다 할 거니까 지금은 개념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108페이지 소멸시효 정지도 나오죠. 정지도 4개 정도예요.
어린애가 결혼해서 살다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천재지변 세상 일 다 겪는다 이러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시킬 거라고. 지금 한꺼번에 암기하려고 그러면 개념도 정리 안 됐는데 암기하려고 들면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럼 108페이지 맨 밑에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그것도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그 이론적인 거 넘어가고 소급표예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장래를 향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느냐? 아니란 얘기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때부터 싹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이 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만약에 10년이었다. 그러면 10년간 이자를 줘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10년간 이자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자를 줄 필요는 없다. 거기 2번 정도까지 보시고요. 자, 여기서 뭐 나머지 기타 사항은 더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급해서 소멸해버린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칙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물권이나 채권은 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권의 개념이나 채권의 개념 정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